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은입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는 해외에서 한국어 방송사를 운영하는 재외 동포를 한국으로 모시고 초청해서 한국어 방송 제작을 위한 의욕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국내 방송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게 됐습니다. 차세대 미디어 주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사업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국내외 방송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과 공동 제작을 위한 해외 한국어 방송국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자장으로서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 주실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오미영 교수님, 그리고 국내 패널로 참여해 주시는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혁 본부장님, CJ E&M 해외사업팀 민다연 팀장님, 아주대학교 홍경수 교수님, SBS 모비딕스 스튜디오 김재혁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나먼 미국에서 해외 한국어 방송국을 대표해서 온라인으로 통해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요. YTV 아메리카 김간호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장이신 오미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좌장을 맡은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미영입니다. 이제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해 볼 텐데요. 방금 소개를 다 받으셨겠지만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한 분 한 분을 조금 자세히 소개받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그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SK 브로드밴드의 김혁 본부장님 그 하고 계신 일부터 또 관심 사항까지 뭐 편안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혁이라고 하고요. 소속이 여러 군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미디어 시장이 복잡해서 저도 하는 일이 그렇게 중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SK 브로드밴드에서 IPTV 일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SK텔레콤에서는 웨이브 글로벌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뜻깊은 참여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지상파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상파 쪽에서 뉴미디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OTT 연합체인 푹도 만들어봤고 또 해외에 KCP라고 아마 저기 김 대표님은 아실 것 같은데 코코아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어서 OTT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한 적이 있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등등의 공동 제작이나 채널 진출 등의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려운 점 때문에 실패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아직 유지된 것도 있어서 꿈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고 오늘 이러이러한 그 협의의 기회를 통해서 그 꿈을 좀 더 채워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CJ E&M의 지금 해외 사업팀에 계시죠. 민다연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CJ E&M 해외사업 2팀 팀장 맡고 있는 민다연입니다. 저는 CJ에서 현재 해외 유통 담당하면서요. 현재는 전 세계 포맷, 리메이크 판매, 그리고 신시장 드라마 예능 판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CJ E&M에서 해외 방송하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추진해 보신 적은 과거에는 없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저희 자사 채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사 채널들 중심으로 현지 공동 제작이라던가 포맷 판매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미디어 학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해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또 해외 한국어 방송사와 관련해서 좋은 강연도 해주신 아주대학교의 홍경수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홍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KBS에서 15년 정도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교양 다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12년 전에 학계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송 콘텐츠와 방송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BS 모비딕 스튜디오에 계신 김재혁 부장님 소개를 해주세요. 하고 계신 일 중심으로 좀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모비딕 스튜디오의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능 출신의 PD이고요. 20년 정도 예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지금 모비딕 스튜디오에 온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SBS 모비딕 스튜디오는 2015년에 그 선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SBS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전문 이제 채널이고요. 아시는 콘텐츠로는 양세형의 쇼터뷰라는 메가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고, 현재로는 제시의 쇼터뷰라는 또 인터뷰 코너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시의 쇼터뷰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각 기업들과 함께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앞으로 더 커진다는 생각을 하고, 이 커지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해외 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예능에 있을 때 해외 쪽에 저희 콘서트 사업들, 그래서 슈퍼콘이라고 하는 콘서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대규모의 콘서트 형의 한류형 그런 컨텐츠라든지, 작게는 또 저희들 지금 러닝맨이 베트남과 또 인도네시아 또 중국에서 많은 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다 현지에 있는 방송국들과 함께 작은 규모의 디지털 컨텐츠들도 또한 만들어 본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또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계기로 해외 이 미디어를 하시는 저희 한국어 방송국 분들과도 좋은 협업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좋은 논의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에 계신 우리 해외 방송 사업자시죠. YTV의 김관호, YTV 아메리카죠. 김관호 대표님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저희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사실 여러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것도 지금 아마 업무 시간은 끝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김관호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KBS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600여 편 정도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거는 1991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의 KBS에 이제 지사에서 또 89년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때는 한류가 별로 없었는데 91년도에 11연속극 당신이 그리워질 때라는 119이 있었어요. 드라마에다가 영어 자막을 집어넣는 재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 제 자랑을 하면은 LA 타임즈에 대서특필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 알려지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는 키르기 스포츠하고 월드컵 계약을 해서 미주 지역에 또한 한국의 월드컵이 중계 방송될 수 있도록 했고요.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KBS 아메리카, 여기에 위성 방송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성 방송이 없었으니까 제가 런칭 책임자가 돼서 KBS 위성 방송 런칭을 이제 성공리에 시켰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연합뉴스 상태가 좀 안 되고, 제가 지금 연합뉴스 TV를 여기로 한번 들어봤는데, 네, 아이고 지금 또 이게 현장의 실시간 중계 어려움이 포착이 됐는데요. 김관호 대표님 말씀 중에 조금 잡음이 들려서 다시 좀 그 부분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동으로 했었던 한일 월드컵 축구를 키르기 스포츠 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미주 지역에 처음으로 월드컵을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KBS 위성 방송을 미주 지역에 런칭하는 런칭 책임자가 돼서 성공리에 이제 런칭을 시켜서 지금 현재 KBS 아메리카가 위성 방송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퇴사한 이후에 LA에서 연합뉴스 TV와 계약을 하고 연합뉴스 TV 방송을 지상파와 케이블, 그다음에 모바일, 사이트 이런 다매체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정말 다양한 그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산 증인의 한 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김관호 대표님과 말씀을 많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그 진솔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토크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토크 콘서트의 의미를 먼저 좀 찾아보자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해외 한국어 방송사와의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이 공동 제작이라든지 교류 이런 차원에 그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급변하고 있는 이 미디어 환경을 좀 고려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도출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 오늘 토크 콘서트의 어떤 목표이자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한국어 방송사가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참 많죠.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뭐 그대로 전수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해오셨고, 또 교포 여러분의 정체성 확립과 그 계승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써 오셨는데 사실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생존 자체, 존립 자체의 어려움을 겪는 해외 방송사들도 많다는 그런 경쟁적인 미디어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면 지금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방송사들이 아마도 지금 무언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신다면 콘텐츠, K 콘텐츠, 한류의 새로운 교두보 그 중심의 어떤 그 거점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오늘 모색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의 그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정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패널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 거고, 두 번째는 뉴미디어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 방송사들이. 그래서 콘텐츠 제작 기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무엇일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지금 현 상황, 해외 방송사들, 한국어 방송사들의 현 상황을 좀 진솔하게 듣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김관호 대표님께서 역시 그 얘기를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해외 한국어 방송 대상을 이번에 수상을 하셨죠? YTV 아메리카에서. 그 부분은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축하드리고요. 뭐 제가 약간 그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현실이 조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말씀을 좀 진솔하게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먼저 그 저희 여기 LA 지역의 방송사, 미주 지역 방송사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해외 한국어 방송 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그 한국어 방송사는 TV하고 라디오 합쳐서 한국을 떠나면 전 세계에 약 88개 정도, 약 88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텔레비전 방송사가 46개가 있고 라디오 방송사가 29개, 그 다음에 TV하고 라디오를 함께 하는 곳이 총 1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LA 지역, 이 미주 지역에는, LA 지역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이 7.5개가 있습니다. 7.5개의 0.5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최근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인데요. 국내에서 해외에 직접 방송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 LA 지역에 방송사를 두고 방송을 송출하고 또 뭐 광고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본국에서 그냥 방송 송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YT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는 KBS, MBC, SBS 이 3개사는 지사급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합뉴스 TV, 그다음에 MBN, CBS, CGN TV 이런 방송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4곳이 있는데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서울, 우리 방송, 미주 기독교 방송 대충 이 정도 이제 대표 방송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OTT 사업자가 3.5곳이 있습니다. 왜 이것도 0.5곳이냐면은 불법으로 하는 분이 있어서 불법은 0.5로 제가 카운트했고요. 온디맨드 코리아, 티보, 그다음에 한국 TV 이렇게 불법해서 3.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들이 대부분 그 광고 수입하고 이벤트, 그다음에 콘텐츠 판매 수입으로 그 방송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판매 수입은 지사급인 방송 3사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방송 그 외에 다른 방송사들은 대부분 광고 수입과 이벤트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죠. 왜냐하면 일단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수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움은 가중이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형편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에서 저희가 방송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여기 스테이션에 대한 에어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을 대부분 방송 3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션 에어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LA 같은 경우는 방송 3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합뉴스 TV라든지 MBN 모든 방송사들이 그 에어피를 그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어피에 대한 금액은 미 주류 사회가 하고 있는 에어피와 거의 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감해주거나 뭐 어떻게 뭐 해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극장에 구경을 하고 극장 그 영화를 감상하러 들어갈 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1불을 받고 미국인은 10불을 받고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어피는 주류 사회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에어피를 내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그 LA 지역에서는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거의 존재를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MBC 같은 경우 여기 MBC 아메리카가 있는데 MBC 아메리카도 회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 MBC와는 다르게 홈쇼핑을 사업을 추진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MBC 그 편성표에 홈쇼핑 스케줄을 넣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홈쇼핑 사업을 이렇게 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SBS 같은 경우도 골프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LA 지역은 점점 그 불어나고 있는 어떤 그 지출, 그 다음에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서 다채널을 선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채널이란 뜻은 뭐냐면은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 모바일, 인터넷 TV, 뭐 이벤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채널 자체도 다원화시키고 있고 또 행사 자체도 이벤트 수익 같은 것, 또 홈쇼핑 수익도 늘리면서 회사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수는 계속 늘어나야 되고 공간도 커져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방송사는 LA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도움이 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도움이 되고 있는 지원은 KCA의 지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입니다. 거기에서 콘텐츠를 지원받고 있고 또 제작비, 제작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연수 지원, 방송인 대회 지원 이와 같은 그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해외 방송사에게는 정말 젖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턴 직원 채용 문제인데요. KCA에서 그 추진했던 사업이었었습니다. 그 인턴 직원을 저희 해외 방송사에 소개해주고 저희 회사에 와서 한국에 있는 그 졸업생들이 그 방송학과 졸업생들이 근무를 하는 형태였었는데요. 지금은 그 인턴 직원 채용 문제가 KCA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채용을 하려고 저쪽 방에서는 그 인터뷰를 지금 그 줌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인턴 직원 채용이 저희에게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어, 그러니까 저희가 인턴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는 이유는 미국의 2세나 2.5세, 3세 뭐 이런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뉴스나 이런 거를 100%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분들에게 연봉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정도, 3,6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면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또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저희가 그 한국의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예를 든다면은 특파원 소식이라고 붙여봤어요. 왜냐면 미국 사회 뉴스나 한인 사회 소식, 또 헐리우드의 어떤 그 소식 뉴스, 또 기타 관심 있는 본국에서 관심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서울에 보내주는 일이죠. 저희가 미국에서 오래 살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감이 떨어져서 고국에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제작물을 보내준다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한국에도 보내고 미국에서도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제작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한국 콘텐츠 판매를 대행 사업을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KBS 지사에서 한 15년, 16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콘텐츠 판매 사업을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히스패닉들에게도 또 미국 그 방송사에도 콘텐츠를 팔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포맷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국에 보면은 그 좀 형편이 열악해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판매하기 힘든 그 국내 방송사가 있다면 저희가 미주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을 대행 판매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A에서는 특히 그 콘텐츠 판매 행사가 또 별도로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개별적으로 그 방송사들과 그 외국 방송사들과 접촉을 해서 판매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해외 한인 방송사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한국에서 방송을 해 주시거나 또는 판매 사업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프로그램 중에서 몇몇 편들은 그 한국에서도 한 서너 개 방송사에서 방송이 실제로 나갔고요. 또 한 뭐 6번 정도까지 리플레이백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방송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출연했었던 출연자들이 또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청자의 폭이 넓어졌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컸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끝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방송 기술 지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그 방송 저희가 지금 송출을 하고 있지만 서버 셋업을 하는데 엔지니어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수리도 하고 있고 또 증설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그 비용도 클 뿐더러 그 원리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애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 엔지니어들이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뉴 미디어 시대에 맞춘 스튜디오 시설을 바꾸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저희도 이제 홈쇼핑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홈쇼핑 사업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방송을 해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보고 시청자들이 구매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줌을 통해서 홈쇼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줌 화면을 텔레비전에서 저희가 스위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자기 집에서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홈쇼핑을 한다면은 그거를 구매를 하는 거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판매자가 나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유튜브로 올려서 꼭 저희 방송 채널이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거를 접할 수 있다면 LA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 물건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 운송 문제가 이제 좀 따르겠지만 이렇게 뉴 미디어 시대에 맞는 스튜디오 제작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자체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뉴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방송한 지가 한 7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애플리케이션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기술 인력의 지원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LA 교민들이 가장 많고 또 다른 해외 한국어 방송사보다 규모가 큰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다른 해외 한국어 방송사와. 그러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역시 나누면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 두 가지에 부합합니다. 하나는 결국 콘텐츠 지원 문제이고 또 하나는 뉴미디어 기술 지원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콘텐츠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혁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셨는데 SK 브로드밴드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나시는지요? 예, 그 김 대표님의 진짜 생생한 경험과 그다음에 현재 애로사항 그리고 지원책 들으니까 좀 더 고민을 더 했어야 되었다라는 어떤 자책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SK 브로드밴드라는 입장보다는 OTT로서 웨이브의 글로벌화를 하고 있는 SK 그룹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등 수많은 한국 컨텐츠의 전 세계적인 흥행 속에서 이런 K 컨텐츠를 판매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서비스로 연결해서 해외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여러 사업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해외 방송사, 해외 한국어 방송사와 충돌이 나는 건가?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능성을 보는 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같이 굉장히 큰 사업자들도 해외 진출 시 두 가지 전략을 다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모으기도 하지만요. 로컬 컨텐츠에 대한 협력도 같이 합니다. 구매를 하거나 공동 제작을 하거나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고요. 그걸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뉴미디어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대상층이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어냐 현지어냐 그리고 채널 중심이냐 아니면 OTT 중심이냐 뭐 등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그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는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지 방송사와 마케팅부터 콘텐츠 교류까지 코어를 하는 게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제가 섣부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런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수준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과연 서로 상충하지 않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뭐 미국의 유통에 대해서 조금은 쳐다봤었는데요. 똑같은 고객이냐 아니냐, 비즈니스 모델이 같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고 충돌나지 않는 범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협업의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경수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 이후에 이제 해외 방송사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뭐 송출료도 너무나 많고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타겟책,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원책이 있을까요? 예, 그 김관호 대표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한국어 방송이 얼마나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한국어 방송의 역할이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교민들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일종의 사회교육 방송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도 많이 듣고 있는 방송으로 지금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어 방송을 보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단지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뭐 제작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회성 그 현금 예산 지원하는 이런 일회성 예산 지원보다는 좀 약간 그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국어 방송을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KCA에서 굉장히 그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예산을 이제 지원해주고 이제 물론 매칭 펀드 방식이긴 하지만 이 방식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 국제 협력이라고 한다면은 국제 교류라든지 공동 제작이라든지 또 인력의 상호 교류 또 기술의 공동 개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굉장히 좋은 그 예들이 청년들의 인턴 지원해주는 그 사업도 굉장히 정말 좋고요. 한국의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 한국어 방송에 미디어 관련 전공 학생들이 인턴십으로 이렇게 파견될 수 있도록 KCA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말씀해 주신 거죠. 앞으로 필요한 지원 방향 중에 기술 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분들이 파견돼서 실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새로운 뉴미디어 스튜디오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건 저는 그 방송사에 은퇴하시는 엔지니어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예, 이분들을 해외 그 방송사 한국어 방송사와 연결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의 그 대행이라든지 또 콘텐츠의 실질적인 교류 이거는 단지 한국어 방송이 그 어떤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방송사가 아니라 대등한 방송사로서 적극적인 그 공동 제작과 판매라는 유통이라는 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제작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령 KCA에서 이제 이런 걸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콘텐츠 제작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거는 이제 현지 한국어 방송사들이 기획안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보고 여러 가지 뉴스나 콘텐츠 아이템들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한국에 있는 방송사와 함께 공동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한국 방송과 한국어 방송에 공동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한국어 방송이 기획한 콘텐츠가 한국에 있는 그 방송사들과 공동 제작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유통하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공동 제작의 방향은 현지에 있는 방송사와 현지에 있는 한국어 방송사가 함께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정말 폭발적인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 방송의 위상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방송사들이 기획하여서 현지에 있는 방송사와 함께 공동 제작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김 대표님의 말씀 굉장히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한국어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류의 허브가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한류 확산을 위해서 이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좀 더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동 제작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은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뭐 방침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민다현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 CJ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 기업인데 정말 이 CJ 같은 곳에서 해외 한국어 방송 사업자와 뭔가 잘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컨텐츠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나왔는데 지금 컨텐츠 지원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년에 여러 번 이제 이런 한국어 방송사라던가 또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현재 지상파, 한류가 진출하지 않은 지상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의 일부 지역이라던가 몽골 같은 아시아에서도 한류 채널이 세지 않은 곳에 그러한 유통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한국 컨텐츠들을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요새 가장 화두죠.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인데 이런 제작 쪽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많아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오징어 게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한류 컨텐츠가 정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한국어 방송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타겟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타겟이 아무래도 교민들 대상이다 보니까 그러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현지 제작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확장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아마 한국어 방송사로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 CJ에서도 해외 자사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이자 가장 오랫동안 방송을 했던 곳이 저희 지금 홍콩의 아시아 리저널 피드로 송출을 하고 있는 TVN 아시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알려진 게리뷰티라던가 원나잇 푸드트립 같은 한국에서도 인기 있던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현지판을 아시아판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만들어서 싱가포르나 홍콩 위주로 송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말레이시아어 등으로 이제 다 저희가 피드가 여러 개 있어서 같이 이제 한국의 제작진들과 공동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캐스팅 같은 거를 도와드려서 현지 중심으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콘텐츠는 조금 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송사랑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작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 예능 포맷을 가지고 현지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현지에서 새로운 IP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 한 세 개 시즌을 했었던 K-팝 스타운트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제 한참 K-팝이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현지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K-팝 쇼를 많이 만들었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노하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제목으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K-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해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 더 시장을 더 잘 아시고 타겟을 더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리지널 제작을 키워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실 해외 한국어 방송사만큼 해외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많은 노하우를 갖춘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김건호 대표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기로는 해외 한국어 방송사가 이제 교민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해외 방송사의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한류 확산의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이미 그걸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타겟을 지금 현재 실제 얼마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지 그 상황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인 방송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희생타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한류 물결이 미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미국에 퍼져 있는 미국에만 그 한인 방송사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있냐면요. 잠깐만요. 예, 미국에만 지금
53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하고 라디오 합쳐서 53개의 방송사가 있는데요. 이 많은 한인 방송사들이 미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 한국 컨텐츠를 이제 사용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래서 영어 자막을 넣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그 이후에 한국의 방송사들이 미국에서 넷플릭스나 훌류, 뭐 AT&T, 유버스 뭐 이런 데하고 그 계약을 해서 큰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거죠.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뭐 최근 같은 경우 뭐 DP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이런 콘텐츠를 팔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김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SK 김혁 본부장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뭐냐면 이게 도대체 한인 방송사와 이 콘텐츠 문제가 충돌이냐 협업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공을 하는 거고 또 보여주는 거고 프리뷰 같이 보여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열매는 사실은 제작사들의 몫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인 방송사들이 약간의 어떤 희생적인 어떤 희생타적인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한인 방송국들의 흥망성쇠는 콘텐츠와 경영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방송 경영을 잘 못한다면 회사 유지가 어렵고요. 또 아무리 경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콘텐츠가 열악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고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결국 이 한인 방송사들이 미주 사회에 한류를 계속 알리고 그 역할은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저희 LA 지역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놀이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입은 한국의 방송사가 하겠지만 제작사가 하겠지만 그거를 또 이쪽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퍼뜨리는 거는 저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한류 확산의 숨은 공로자로서 해외 한국어 방송의 역할이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의 부분도 있었다. 감당해 오셨다는 부분을 정말 저희가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 그 논의 주제인 뉴미디어 기술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뉴미디어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지금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이 다 조금 그 어려움을 느끼고 또 지원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이제 그러면은 김건호 대표님께서 그 아까 사실은 그 필요한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다 기억하시는 패널 분들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혹시 모자라는 게 있으면 김건호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이제 김혁 본부장님께서 뉴미디어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뭘 해줄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아까 그 김관호 대표님이 대신해서 여러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니즈는 공통적으로 다 있다고 이해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뉴미디어 기술은 사실상 무슨 기존의 방송 기술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분히 인터넷 기반의 지금 영상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실제 이런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OVP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구독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듈별로 선택해서 살 수 있고 그런 고가의 그 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일정 정도 OVP 플랫폼화해서 제공을 하고 각 사업자가 실시간만 하겠다든지 VOD까지 하겠다든지 뭐 유료 결제까지 포함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각 시장의 성격에 맞춰서 선택하고 조금은 시장가보다 저렴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통의 인프라로서 기회가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 콘텐츠를 해외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예능이 그런데 한국 콘텐츠가 클린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음악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재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화면에 한국어 자막을 굉장히 그래픽을 많이 사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드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활용에 있어서 제한되고요. 아까 김관호 대표님이 영어 자막 같은 걸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뭐 한국 예능에다가 영어 자막을 아마 제공하시려면 또 한글이 안 보이도록 한 레이어 하나 덮어가지고 그 위에 다시 영어 자막을 제공하시게 될 거고요. 화면 상당히 많이 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새롭게 나온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SK텔레콤 내에도 이러한 그 음악을 제거하거나 한글 자막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돼서 좀 더 클린 버전 가까운 영상이 제공이 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한 기술을 기존 방송사의 아카이브에 적용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해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지원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OTT의 확장과 현지 채널 방송사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공동 프로모션 같은 것들은 전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관호 대표님처럼 앱을 이미 오래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면 그게 뭐 독립적인 앱이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됐든 K 콘텐츠 트래픽으로 하나 모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미국에 진출하게 됐을 때 앱 투 앱 형태로 K 콘텐츠의 커다란 푸드코트처럼 각자의 자기 앱으로 가는 링크는 존재하지만 그 한 군데에서 서로 교류가 되는 그런 형태의 협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게 다를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LA와 뉴욕은 또 다를 것이고 그 안에서 로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계신 사업자들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로벌향 OTT 서비스와 현지 로컬 방송의 앱 투 앱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런 기술을 필요하시다면 글로벌 OTT 안에 담아보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공동 인프라와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김관원 대표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김재혁 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SBS에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뉴미디어 기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해외 한국어 방송사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어떤 그 기술 지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 사실 뉴미디어는 그 기존의 그 컨텐츠와는 다르게 적은 비용과 그리고 적은 인파를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뉴미디어의 이 컨텐츠들은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가 만들어서 미국에 제공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저희 쪽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와 협업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사실 이 뉴미디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현지화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해외에 그 현지 사정이 밟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해외 컨텐츠들은 사실 약간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그 현지에서 가장 그 현지의 문화라든지 현지의 상황들을 잘 아시는 그런 그 현지의 한국어 방송사 분들이 직접 오리지널을 제작을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소재나
내용은 좋지만 그거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 뭐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저희들의 기술력 있는 그 제작 인원들이 그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협업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뉴미디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저는 타겟층을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채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타겟을 향해서 만들고 있다는 그 채널 성격을 명확하게 보이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나가시는 게 또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한류가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 방송을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하지 않는 그 현지인을 대상하려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K-팝이나 K-무비가 지금은 굉장히 대세지만 그 외에도 K-패션이라든지 K-푸드 같은 또 다양한 저희 한류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지에 소개하는 그런 효과적으로 소개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 제작을 해 주신다면 현지인들에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자막 얘기는 아까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현지 자막 요즘에는 그 오징어 게임 이후로 자막을 보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지 분들도 자막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한다면 현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그 인턴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뉴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현지에서 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미디어 방식이랑 제작이 차별화되는 지금 뉴미디어 제작에서는 좀 아이디어가 넘치는 신세대들을 제작 인력을 확보하는 게 경쟁력 있는 컨텐츠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KCA에서 했던 그 인턴십 활용을 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그 한국에서 좀 능력 있고 또 그 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현지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제작을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컨텐츠들이 양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뉴미디어 컨텐츠 공모전이라든지 국내에서 저희와 같은 이제 그 기존 뉴미디어 그 컨텐츠 제작사랑 협업을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은 아마 저는 좋은 아마 뉴미디어 컨텐츠 또 뉴미디어 채널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계신 일 중에 이제 브랜드 마케팅 그 관련해서도 많은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SBS 모비딕 스튜디오에서. 그럼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에 협업이 가능할까요? 해외 한국어 방송사와? 협업이라기보다는 이 PPL이나 브랜드 마케팅은 그 브랜드 마케팅을 의뢰하는 그 클라이언트가 이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이 어떤 성격의 어떤 그 구독자들이 주로 이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좀 충성도 있는 특정 타겟을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PPL이나 브랜드 마케팅을 제안을 받고 또 그거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어떤 이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내와 이제 해외 한국어 방송사와의 계속적인 뭐 교류나 뭐 지원책으로서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이 있으신가 이런 말씀인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경수 교수님께 여쭤보죠. 홍경수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현지에서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뉴미디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국 방송사들이 아주 규모가 크진 않고 좀 이렇게 규모가 좀 이렇게 중간 정도나 아니면은 좀 적은 규모의 방송사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여기에 지금 와 계신 선생님들이 다 디지털이라든지 또 플랫폼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한국어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그 큰 스튜디오 구조를 만들고 학생들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시설을 이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학생들이 그 유튜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아주 미니 스튜디오, 그 정도 하나만 있으면 학생들이 거의 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어 방송사들이 하고 계신 그런 그 방송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 방송 그 옛날 체계에서 디지털 방송 체계로 크게 변화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정부 정책도 이런 그 방향에 맞춰서 디지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뭐 사실 짧은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해외 한국어 방송사를 운영하시는 현재 그 관계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로 김관호 대표께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패널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논의 주제는 뉴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뉴미디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홈쇼핑 문제를 하나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합과 또 그 역할을 좀 더 이렇게 폭을 넓게 만들겠다는 뜻이 함축적으로 이제 뉴미디어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기술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고 결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맞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저희 회사가 그 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결실을 맺었던 사업인데 조인 벤처라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회사를 서로 합치진 않았지만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을 서로 교환하기도 해요. 하지만 합치지 않고 조인 벤처 각각을 인정해 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와 한국에 있는 아주대학교와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대학교와 MOU를 일반적으로 체결을 하죠. 저희가 1, 2년 전에도 그 한국의 인천대학하고도 MOU 체결을 했고 또 성균관대학교하고도 MOU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MOU 체결은 그냥 MOU 체결이라는 그런 형태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인벤처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 회사와 한국의 아주대학교가 조인벤처로 결합이 된다면 저희는 한국에 있는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여기 현지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아주대학교가 미국에서 학생을 리크루트해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최고 경영자 과정을 미국에서 시도하고 싶은데 그냥 학교 측에서 관계자가 와서 미국에서 셋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와 같은 홍보 이런 그 알리는 일들을 저희 방송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결합을 해서 이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조인벤처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기업에서 일하시는 이제 분들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해외 방송사와 기업이 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MOU가 아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조인벤처로 그 회사에서 판매하고 싶은 물건 또는 판매하고 싶은 콘텐츠, 기타 무언가 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홍보해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결합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MOU가 아닌 MOU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조인벤처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한 성격,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지사라든지 학교로 치면 분교 정도의 역할 분담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미주 지역과 또 타 지역과의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미주 지역에 워낙 많은 방송사가 있고 또 교포 숫자도 많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국내에서 또 KCA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거의 1시간 동안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도출해 봤는데 사실 조금 짧은 시간이어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다연 팀장님 뭐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신가요? 혹시 또 김재혁 부장님은? 네, 네, 김 부장님. 네. 예. 사실 그 저희가 해외 시장을 그냥 그 진출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지역에 어떤 한국어 방송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또 사실은 자료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기왕이면 저희가 그 K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미디어로부터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미디어 커머스를 또 사업의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그냥 시간을 할애해서 물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파는 형태의 커머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사실 고객분들이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으시고 아마 광고라고 생각해서 회피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한국의 컨텐츠를 수입을 해서 그쪽에 제방을 하신다 하더라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른바 방송사로부터 그 물건에 대한 똑같은 물건이거나 아니면 유사 제품에 대해서 카탈로그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가져가시는 노력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화면 위에 빨간 점이나 이런 추가 정보 제공한다는 걸 알리는 방식이나 혹은 모바일로 별도로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주는 방식 등 좀 더 확산을 해보시는 게 한국에 보면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대규모 흥행 중인데요.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PPL이라고 해서 지금 기술은 화면 위에 없던 물건을 집어넣기도 하고 있던 것들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워낙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지에 필요한 커머스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당부는 뭐 그냥 지금같이 시간을 중간에 5분 10분 잘라서 커머스 하는 게 아니라 방송 위에서 바로 커머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KCA도 좀 더 검토하시고 지원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홍 교수님. 예, 2016년에 제가 뮌헨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일본 식당에 가면은 그 굉장히 일본의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해주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일본 교민들의 어떤 그 공동체 아니면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근데 한국 식당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방송이 수행하는 게 저는 아마 그런 한류의 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국의 그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그 K-팝이 굉장히 인기 있었을 때 전세 그 록 밴드들 이름 없는 록 밴드들이 전 세계 투어를 많이 다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들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어 노래만 할 수 있는 어떤 밴드면 다 좋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멈췄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은 이런 그 조연급 연기자나 신인 가수들을 한국어 방송사와 연결해서 작은 콘서트나 이런 걸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어 문화원이라든지 또 어학당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같이 다양한 정부 사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류는 이제 좀 더 누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아느냐 이 그런 경쟁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팬들이 한국의 김치나 떡볶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자세한 떡갈비라든지 또 이제 더 자세하고 섬세한 그 세부적인 문화에 대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한국 방송사들이 좀 더 이렇게 천착하고 소개함으로써 어떤 저는 한국 방송이 한류의 일종의 약간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정부 지원의 방침이 그쪽으로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이상 더 논의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점차 시간을 좀 더 갖고요. 또 김관호 대표님 같이 해외에 계신 사업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KCA가 사업을 펼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토크 콘서트 오늘 진행되는 내용을 전달을 다 해드렸는데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탑재가 될 테니까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또 교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패널로 수고해주신 김혁 본부장님, 민다연 팀장님, 홍경수 교수님, 또 김재혁 부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멀리 LA에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지금 좀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김건호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토크 콘서트를 이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한인 방송 환경을 만들어 오신 YTV 아메리카 김관호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질적 지원에 대한 내용에서는요.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유통까지 함께 한다면 협력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리지널 K 콘텐츠를 위한 글로벌 OTT를 제안하셨고요. 플랫폼과 콘텐츠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적 인프라라든지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브랜딩, 마케팅까지 가능하다. 특히나 자막 같은 부분에서 클린 콘텐츠가 공유된다면 조금 더 질 높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관호 대표님께서 새로운 조인벤처 사업에 대한 그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그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하셨던 1인치 장벽을 무너뜨린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한인 방송에서도 그 오징어 게임에서 더빙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듯이 이렇게 자막에 대한 클린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더 활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